(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버셜 크레딧. 영국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영국 보수당 정부가 하고 있는 거니까 왠지 좋은 것이 아닐 것 같다는 이런 인상이 확 감이 드는데요. 너무 빨라. 예, 유니버셜 크레딧 언제 시작된 거예요? 네, 그 2010년 선거 이후에 구성된 보수당 자민당 연립정부에서 그 관료들은 복지 의존도와 공공 지출을 낮추는 개혁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1년 4월에는 그 당시 이제 156억 파운드에 이르는 재정 적자를 줄이는 과정에서 기존의 복지 제도를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책적 강조는 복지 수급권의 과감한 축소.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중산층에 대한 주거급여 및 아동수당 폐지, 세액공제, 지방세액공제 비용에 대한 통제 강화, 실업급여 장기 수급자에 대한 수급기간 제한 조치 등 굉장히 다양한 그 축소, 통제 강화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일선 고용 서비스의 합리화 그리고 유니버설 크레딧의 도입 여기에 이제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수당 정부는 복지 시스템 단순화와 일하는 복지를 골자로 하는 복지개혁 법안 2011 이제 웰페어 리폼 빌 2011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2011년 2월 16일에 있었고요. 그래서 복지개혁법이 이제 2012년에 웰페어 리폼 액트 2012 그걸로 이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지개혁법의 주된 내용은 노동 유인을 향상시키기 위한 유니버설 크레딧의 도입, 그다음에 급여 수급 시에 부정 수급이나 오류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처벌 강화, 뭐 제재 처벌 이런 것들 강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16세에서 24세 사이를 대상으로 한 주택보조금의 폐지, 그리고 장기 실업자에 대한 복지급여액의 점진적 축소 등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유니버설 크레딧은 16세에서 64세의 노동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사회부조 제도들을 하나의 체계로 묶는 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네요. 네. 한국 정부가 늘 해오던 얘기들이 있고 일하는 복지. 예, 네, 이게 참 네. 많이 하는 말이죠. 예. 그리고 영화 나 다니엘 브레이크도 생각이 나고요. 네네. 아, 예. 네. 네. 관계가 깊습니다. 아주. 네. 네, 맞습니다. 아까 일부에서 차인쌤이 유니버셜 크레딧 제도는 점진적으로 도입되고 있고 따라서 기존의 복지제도와 혼재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이게 언제까지 완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근데 원래 이제 2013년 아까 법은 2012년에 생겼고요. 네. 2013년부터 매우 제한된 규모로 실시되기 시작을 했고 그 이후 뭐 지연과 후퇴를 반복하다가 원래 목표는 이제 2017년까지 네. 다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면서 네. 2022년까지 전면 실시하겠다. 네. 이걸 목표로 삼아서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요. 이 제도는 이제 지금 영국만 실시하고 있는 거니까 영국의 특유한 것이긴 하지만 네. 전 지구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복지개혁, 사회정책개혁의 네. 특징에 많은 요소들이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스탠딩도 이런 말들 했듯이 네. 제일 첫 번째는 뭐냐? 복지급여제도와 전달체계를 단순화한다. 전달 체계.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전달하는가 하는 네네. 방법부터 뭐 주무부서까지 여러 가지 문제. 사실 뭐 복잡하다는 걸 좀 생각해 보면 기득권 세력 입장에서는 많이 돈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대급여 네. 개수가 굉장히 많다. 뭔가 단순화시키면 네. 아까 얘기처럼 재정 적자도 줄이고 네. 복지급여도 줄일 수 있다. 이게 이제 내포되어 있는 거죠. 요거를 이제 단순화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네. 두 번째는 복지급여와 노동 연계성을 강화하자. 고수하거나. 네. 그래서 노동을 해야 복지가 더 많이 주어지고 노동을 해야 복지가 주어지도록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자는 얘기죠. 우리나라 자활제도랑 비슷하네요. 네, 해석하면 네. 질 낮은 노동이라도 하면 복지를 더 주겠다.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노동을 꼬신다. 해야 준다. 네, 꼬신다는 네. 거죠. 계속. 네. 네. 그다음 세 번째는 수급 조건을 엄격화하고 네. 규칙을 어길 시에는 제재, 처벌 이걸 강화하는 것. 이런 세 가지의 전 인류적인 이런 어떤 전 인류적 얘기 좀 해. 전 세계적인 전 세계적인 지금 이제 복지개혁 이른바 이거의 기본적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몇 분 줄 테니 네네. 안 따르면 채찍을 갈기겠다. 이런 식의 표현까지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수급 조건 같은 경우를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이게 어기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렇게 강력한 처벌 조치를 한다라는 것은 정말 많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모멸감을 주는 그렇죠. 그런 네, 제도라고 맞습니다. 저는 생각을 그게 해요. 제도 핵심이죠. 예. 사실.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2010년에 보수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전에는 노동당 정권으로 그렇죠. 알고, 노동당 정권이죠. 알고 있는데 예. 그때 노동당 정권은 신노동당이라고 해가지고 음흠. 기존의 노동당과는 달리 좀 보수당과 비슷한 정책을 많이 했다고 네, 들었어요. 뭐 그 유명한 네. 토니 블레어, 네. 고든 브라운 아주 유명하고 십몇 년 동안 집권을 했었죠. 이런 그때. 망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복지급여 수급자들의 복지 의존성을 줄이고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키겠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그 이전에 노동당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그 새로 집권했었던 그 보수 자민 연립 정부 같은 경우에는 불충분하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노동당 정부에서 있었던 복지 개혁조차도 뭐 개인의 책임성과 복지 정책의 효과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오히려 복지 의존성을 심화시켰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어떤 근거로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약 10년 동안 노동당 정권 때죠. 예. 네, 노동 연령층에 대한 복지 예산이 뭐 45%나 증가했는데도 빈곤 문제는 더 심각해졌고 그다음에 약 500만 명의 실업급여 수급자 중에서 140만 명이 그 10년 동안 9년 이상 급여를 받은 그러니까 장기 실업자가 굉장히 많았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근거로 내세우면서 보수 자민 연립 정부의 복지 개혁을 추진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 또 정강을 내걸고 선거에서 승리한 거겠죠. 아무래도.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설 크레딧으로의 개편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전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존의 사회보장제도가 높은 한계 공제율로 인해서 노동 의욕 박탈을 부추기고 있다. 그래서 노동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그 대체 효과 요거 그렇죠. 이제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경직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 비용도 매우 크고 불투명하다.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개의 이제 사회부조급여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자기가 이제 노동 소득을 벌게 됐을 때에는 얼마만큼이 이제 또 못 받게 되니까. 네, 못 받게 네.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가 힘들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니버설 크레딧처럼 여러 개를 하나로 이제 통합시키면은 이런 문제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첫 번째는 기존 복지제도는 일을 안 하게 만든다. 네, 9년 동안 타먹는다. 네. 예, 예. 두 번째는 네. 기존의 복잡한 복지제도는 복잡해가지고 비용 수준은 높고 정보 수준은 낮더라. 네, 이게 뭐 이제 이런 정부의 얘기고요. 주장이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통합해서 비용을 줄이고 일을 하게 만들자. 이게 주로 이런 내용이네요. 네, 뭐 쌈박하게 예, 보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네. 요약을 잘하셨습니다. 네. 아까 일부에서 찬희 쌤이 6개 복지급여를 통합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6개가 어떤 게 있어요? 근데 그 6개가 이제 4개는 자산 심사에 근거한 급여고요. 네. 돈을 주는 거고 2개는 이제 세금을 깎아주는 세액 공제. 이렇게 해서 6가지인데 요걸 이제 통합한 겁니다. 네. 예, 첫 번째는 이제 소득 보조라는 게 있는데요. 인컴 서포트. 보통 주당 16시간 이하 노동하는 저소득층에 현금 보조를 하는 제도였는데 요걸 일단 통합한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소득 연계 고용 지원 수당. 어렵습니다. 소득 연계 고용 지원 수당. 쉽게 말하면 이제 고용 지원한다. 네. 고용을 하도록 지원하는 돈이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서 노동이 불가능한 대상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맞춤형 고용 지원 서비스라는 이게 이제 소득 연계 고용 지원 수당인데 아니 노동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맞춤형 고용 지원을 한다고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영화 네, 나 다니엘 다니엘 블레이크의 장면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이 심장이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을 못 하게 됐잖아요. 네. 근데 동시에 지급을 하는 거에 위해서 이제 아픈 거를 증명해야 되는 동시에 너가 어떻게 취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이제 고용 서비스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심장은 안 좋지만 예. 손발은 멀쩡하니 예. 손발로 하는 일을 하시오 뭐 그렇죠, 이런 그렇죠. 거네요. 예. 그렇죠. 그 바로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너무 잔인하다. 이게 이제 지금 현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네. 골칫덩어리 중에 하나였는데 이 2008년도에 도입이 됐는데요. 네. 도입 초기에만 해도 요거 받는 사람이 한 5만 6천 명 가량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서 2012년 13년 정도 되니까 한 78만 명이 받고 네. 2013, 14년에 그러니까 111만 명 정도가 받았으니까 한 20만 명 이상 증가한 거죠. 그래요. 네. 그러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여기가 돈이 너무 많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여기가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 이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거고 세 번째는 이제 네. 소득 기반 구직자 수당.
말 그대로 구직자 수당이니까 네. 구직을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수당을 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노동 능력이 있는 영어로 뭐 JSA라고 하는데 노동 능력이 있는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공공부조고 그래서 수급을 이제 받기 위해서는 이제 확대 고용센터 여기에 2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서 구직자 수당 인터뷰도 참여해야 되고 네.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증명해야 됩니다. 우리도 실업급여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그렇죠, 돼요. 그렇죠. 한국도. 우리나라도 이제 네. 그렇죠. 막 그 하지 않습니까? 네. 아까 나온 그 영화 나다니엘 블레이크에서 막 사인 받으러 막 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막 사인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해주면 돼요. 뭐 이러면서 막 나오잖아요. 네. 막 그거예요 지금. 그거 받으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 가서 맨날 인터뷰하는 회사가 거기 확대 고용센터고. 뭐. 이제 3개 했죠. 4번째는 주거급여. 말 그대로 저소득층 임대생활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노동연금부라는 이제 부서가 있는데 이런 이제 노동연금부의 2번째로 큰 지급액을 바로 이제 주거급여랍니다. 2014년에 238억 파운드의 지급이 있었답니다. 이것도 큰 액수고요. 네. 5번째로 이제 근로세액공제, 근로를 했을 때 세액공제를 해주는 저소득층에 대해요. 네. 마지막으로 아동세액공제 이렇게 6가지를 합쳐서 통합한 게 유니버설 크레딧. 이렇게 열심히 얘기해주면 이거 듣는 사람들이 나중에 도입하지 않을까 걱정되네. 이렇게 합치면 되겠구나 막 이런 생각할 거야. 아니 그리고 이 용어가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유니버셜 크레딧 네. 막 해가지고 요새 영어 자꾸 걱정되네. 유행이잖아 우리나라에 그렇죠? 그러니까요. 규제 프리 테스트 베드 뭐 이런 거. 네, 네. 규제 프리존 뭐 규제 이런 프리존 영어에 요게 이제 복지 혜택을 이제 일원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도 일원화했어요. 네. 그래서 노동연금부 좀 전에 말씀드렸죠. DWP가 네. 총괄 관리함으로써 전달 체계도 통합하는. 네. 그래서 사회 부조를 통합 일원 관리하는 시스템. 요게 바로 유니버설 크레딧가 되겠습니다. 예. 아니 저는 찬희 선생님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수혜자들이 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예산이 많이 지출되고 이러면 이게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뭔가를 줄이기 위해서 되게 단순화하고 통합하고 그렇죠. 뭐 이러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는 그런 측면도 많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없네요. 네. 사람의 정신. 네, 재정과 뭐 정부, 재정, 네. 예산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예. 지금까지 영국의 유니버셜 크레딧이 도입된 이유가 뭔지 또 목표가 뭔지 기존에 어떤 복지급여를 대체하고 통합하겠다는 것인지 등에 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잘 알아봤고요. 이제 유니버셜 크레딧의 설계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아이유님 6개의 복지급여를 통합한 유니버셜 크레딧 그 설계에 있어서 다른 사회수당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그 시청하시는 분들이 약간 오해가 있으실까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전에 그 고용지원 수당에서 ESA 얘기가 나왔고 구직자 수당에서 JSA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그 ESA와 JSA도 이렇게 나뉩니다. 아까 전에 이제 찬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은 소득 연계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전에 이제 일을 했던 분들은 이제 기여금을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여 기반의 ESA와 JSA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회보험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네. 자신의 기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통합이 대상이 되지는 않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것은 사회보험은 사회부조 보험은 형태. 적용시키지 않고 기존의 구조만. 사회부조를 이렇게 예. 통합시킨 거다 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예, 예. 되겠고요. 급여 철회율을 단일하게 설정한다고 아까 전에 말씀드리지 네. 않았습니까? 싱글 테이퍼링 룰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초에는 65%로 낮추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11월에는 이를 63%로 다시 낮추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해서 근로소득이 증가해도 기존에 받던 급여가 63%밖에 안 준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 철회가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노동소득을 얻게 되면은 100 중에서 35를 가지다가 이제 37로 네, 이렇게 가지게 된다 이런 얘기. 근데 여전히 65든 63이든 굉장히 많은 부분은 철회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 급여 철회율보다는 한계 공제율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실제로는 뭐 70%가 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70%, 80%. 그래서 이제 그렇죠. 가이스탠딩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노동 유인을 이 제도가 강조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노동 유인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런 그렇죠. 식으로 비판을 한계 하게 공제는 된 더 것이고요. 높으니까요. 세금도 더 내야 되고. 네, 그렇지만 이제 기존의 제도랑 상대적으로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기존보다는 이제 한계
급여 철회율이 됐든 한계 공제율이 됐든 좀 낮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기존의 소득 보조와 구직자 수당의 경우에는 급여 감소율이 100%였습니다. 그렇겠죠. 예. 네, 그리고 네. 주거 급여는 65%, 네. 근로세 공제와 아동세 공제는 41%였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하나로 묶어서 65, 63 이런 식으로 음흠. 급여 철회율은 그렇게 하고 뭐 네. 한계 공제율은 좀 더 높겠지만 어쨌든 예전보다는 좀 낮아지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네.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제가 봤을 때 분명한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이렇게 급여 철회율과 한계 공제율이 낮아지죠. 하지만 수급 조건이 더 엄격해집니다. 그리고 제재와 통제가 강화됨으로써 복지 지출을 하는 어떤 그 급여 총액 자체를 국가가 통제하고 관리하기에는 더 유리해진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이게 수가 재미난 있겠습니다. 게 네. 정부가 이게 복지를 설계할 때요. 총 예산을 놓고 나서 네. 이렇게 숫자를 혜택 받는 수혜자 수를 늘릴 것이냐라고 네. 했을 때는 조건들이 조금 풀어지는 경향이 있고 수혜자 수를 줄여서 조금 더 높게 주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그 엄격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당연하죠. 선정 기준들이. 왜냐하면 예산이 아까 얘기한 중립적 늘리지 네. 않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네,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제재나 통제가 강화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니버설 크레딧 수급자는 수급자 책무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네, 동시에 이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어떠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명확히 제시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부나 파트너의 경우에는 두 명 모두 급여 수급 전에 이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게 됩니다. 파트너까지 다. 이거 왠지 막 되게 정근대적이다. 야, 이거 네. 굉장히 무서운 놈들이. 그러니까요. 네. 지금 기본소득을 얘기하는 마당에 영국 놈들 같네 진짜. 아주 예전에 이제 빈민법 이런 것들을 또 떠올리게 네, 네, 하는 네. 그런 측면들이 맞아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종합해 보자면 유니버설 크레딧은 첫 번째로는 일하는 사람을 이제 늘리고 그다음에 노동 무능력자의 급여 수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임금의 수급자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을 때까지 노동 시간을 늘리고 계속 더 나은 직업을 찾도록 요구하는 최초의 제도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노동하냐 안 하냐에만 그치지 않고 노동하더라도 더 오래 일하게끔 이렇게 설계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총 급여가 노동자 중위소득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지급여 받지 말고 좀 더 오래 일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수급받지 말라 이런 식의 이제 설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일하지 않는 배우자나 파트너 역시 커플의 소득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구직 의무를 갖게 됩니다. 기존에 이제 한부모나 장애인 등 노동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던 복지 수급자에 대해서도 조건을 부과하는 이런 것들이 강조되게 됩니다. 아주 세밀하게 그 설계를 했네요. 안 좋다. 더 많이 일하도 더 많이 일할수록 좀 이렇게 네. 더 네. 주고 결국은 더 많이 일해서 아예 받지 마라 이런 식으로 네, 유도할 수 일하지 있도록. 않던 사람들은 일하게 하고 일하더라도 더 오래 일하게 하고 이런 식입니다. 아니 뭐 일자리 지금 줄어드는 마당에 이런 설계를 가지고 어디다 들이대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영국이잖아요, 영국. 정말.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니버설 크레딧은 과거에 대비했을 때 정책 집행이나 일선 집행 현장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잡센터들이 굉장히 지역별로 많이 되고 뭐 워크 코치나 이런 사람들이 네네. 이제 일하게끔 하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취업 성공 패키지 뭐 희망 리본만 해가지고 그런 잡센터들이 네. 네. 예, 많이 생겨났죠. 영국 같은 데 가고 네. 이제 공무원 연수해 갖고 막 배우고 오고 막 그러죠. 실제로. 그런 것 같아. 네, 그런- 왜 영국에 가서 거기서 유학해 온 배우냐고요. 사람들도 막 와서 하고. 예. 그래서 애초에 그 정부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정밀하게 계획을 하기는 했는데요. 현재까지는 뒤에서도 이제 다루게 되겠지만 이것이 사실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그 기존의 여러 사회부조 제도들에서 상이한 부처들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운영하고 집행했던 것을 노동연금부 하나로 이제 통합시키기는 했죠. 네. 그리고 노동연금부와 확대고용센터에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이제 계획을 하기는 했는데 이것이 좀 잘 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노동연금부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네. 확대고용센터는 뭐라는 곳인지 잘 모르겠네요. 찬희 쌤이 그 나다니엘 블레이크 아까 얘기하시면서 네. 그런 데가 그 주인공이 상담받으러 간 데가 음. 확대고용센터 맞습니다. 라고 예. 얘기하셨는데 거기가. 맞나요? 예.
엄청나게 큰 조직이죠. 예. 네. 예. 인터뷰 계속하고 있고 네. 당신 안 돼, 뭐 해야 돼, 이래야 돼, 뭐 이러면서 계속. 네. 그래서 확대 고용센터는 그 주요 목적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구직 중인 수급자에게 효율적인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노동 가능 연령층에 대한 지원을 명확하게 관리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급자들로 하여금 구직 의무를 충족하게 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무료 구직 서비스 제공과 적절한 직업 발전을 통해서 효율적이며 융통성 있게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지원하겠다. 일단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표방하는 목표를 거죠. 예. 네, 이렇게 네, 밝히고 네. 있습니다. 여기서 발행한 팜플렛 적어 오신 것 같은데. 확대고용센터에서 네. 뭐 알리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네. 네. 어쨌든 노동연금부랑 확대 고용센터에서 모든 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면 애초에 유니버셜 크레딧으로 전환하면서 정부가 기대한 목표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행정비용 절감. 이거는 분명히 달성될 것으로 보여요. 네, 일단 그것을 목표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을 굉장히 강화하는데요. 네. 재정 긴축, 그다음에 업무 효율성 강조 이런 것들이 확산되면서 그 노동연금부의 일선 기관 인력을 감축하고 뭐 이런 대대적인 재정 긴축이 진행됐고요. 온라인 및 전화를 통한 급여 신청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뭐 IT 인프라를 갖춰서 이런 것들이 네네.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보고가 많이 있고 그리고 애초에 생각했던 비용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이 든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통한 급여 신청 같은 경우에도 네. 대기 시간이 굉장히 긴 문제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속 터지죠. 그리고 나 다니엘 블레이크에도 네. 나오기는 했지만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잘 더욱 더 못하는. 그렇잖아요. 교육 수준도 낮고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인터넷은 어르신들이 하기 어렵죠. 어렵죠. 예. 어르신들도 그렇고 네. 또 이제 주로 이제 노가다 일용직 뭐 이런 일을 하셨던 분들은 더욱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써본 적이 없는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요. 영화에서도 그거 이제 안 돼갖고 계속 옆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네. 않습니까? 근데 어떤 네. 좋은 착한 여자분이 도와주시죠 아마. 네, 직원이 한 분 계시죠. 거기 확대고용센터의 직원분이. 직원이 너무 볼상하고 옆에 쳐다보고 있다 도와주시는. 네, 네. 네. 그게 전사라군요. 기존에 2주에 한 번씩 지급되던 방식에서 매달 지급 방식으로 급여 지급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이건 또 왜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간소화죠 뭐. 간소화. 네, 네. 수급자들이 취업 유무에 상관없이 매달 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은 그러니까 월별로 이제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들어오고 여기서 이제 얼마나 이제 짜임새 있게 쓰고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그 예산의 문제 때문에 부채를 지게 된다든지 그다음에 네. 뭐 집세를 연체하게 된다든지 네, 그것 네. 때문에 노숙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영국은 원래 주급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예. 있지만 주급이 많이 이제 성행이 돼 있는 나라인데 네. 이걸 이제 월 단위로 바꿔서 EU 기준에 한번 맞춰보자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주 참 생활 방식도 다 바꾸라는 얘기인데 이러면 좀 문제가 있죠. 아무래도 돈이 있는 사람이야 상관없지만. 그러니까요. 네. 아유님 설명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요. 노동을 하거나 늘리는 것을 조건으로 복지급여를 제공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근데 그 의무 규정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강력한 처벌과 제재를 하겠다는 그렇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절차와 운용을 간소화해서 행정비용을 줄이겠다 뭐 이런 정책이네요. 실제로는 줄어들지는 않고 않은 걸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요. 계산을 해봐야 돼요. 의도는 그렇다. 네. 저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수급자 입장이 되어 보면 이거 분명히 이거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유니버셜 크레딧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들이 쏟아질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이 어떤 비판들을 하고 있나요? 네,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 도입되기 전에 이제 계획이 발표됐던 시점이었던 2010년과 2011년부터 비판이 굉장히 많이 발표될 때부터 그랬군요. 네, 뭐 예를 들면 노동조합에서는 네. 일자리 부족 문제가 심각한 현실에서 장기 수급자에 대한 제재 강화로는 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고요. 네. 그리고 특히나 긴축 재정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폭 줄인 정부에서 오히려 실업자들을 이제 비난하면서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운영상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역시 녹록지 않은데요. 그리고 빈곤 개선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다 이러한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 저소득층 내에서도 더
그 상황이 안 좋은 가구가 더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뭐 예를 들면 이제 한부모라든지 장애인을 네. 가진 가구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이 어렵거나 노동할 가구원이 적은 가구의 급여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위험이 크다.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국 재정연구소가 있는데요. 2011년에 이제 연구를 한 것으로는 만약에 유니버설 크레딧 방식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아동 빈곤 같은 경우에도 2013, 2014 고회계 년도에 약 30만 명 정도 더 증가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망한 바가 있습니다. 초기에서도 이러한 비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시행된 지는 5, 6년 정도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13년부터 했으니까요. 예. 그럼 시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는 없었나요? 네,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네, 방송을 하고 엄청나게 있겠죠. 많습니다. 네, 그 2013년 초부터도 이게 운영상에 굉장히 복잡함이 있었다라는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소화한다고는 했지만 그 IT 인프라 자체가 또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2013년 초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국가 주요 사업 관리청에서 이 추진 상황을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로젝트를 즉시 중단할 것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네. 굴러가지 않는다는 아하.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이 프로젝트 자체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되고 그 유니버설 크레딧 사업의 책임을 이제 그 새로운 계획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국의 감사원 같은 경우에도 유니버설 크레딧의 초기 추진을 진단을 했었는데요. 그 계획 자체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고 추진 과정도 이제 굉장히 지연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대비로 보더라도 성과가 저조하다 이렇게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는 2014년 4월까지 그 모든 시민에게 유니버설 크레딧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원래 계획은 한 100만 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요. 뭐 2014년 8월 기준으로는 신청자 수가 13,260명밖에 안 됐고 2014년 11월 기준으로 보더라도 2만 명밖에 안 됐고 당초 이런 목표의 문제가 1.3% 목표 달성이네요. 이야. 네, 그래. 그런 문제가 것들이 있다.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 연구에서는 그 이 제도 자체가 생각했던 어떤 가정과 실제 현실하고는 근무적인 모순이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설 크레딧은 저소득층의 실제 삶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비판을 했는데요. 정책 목표 자체는 굉장히 뭐 좀 멋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like work, 뭐 make 네. work, pay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일하는 사람들이 뭐 뭔가 네. 되게 좋게끔 한다. 네. 그리고 또 국가로부터의 더 큰 독립을 달성하는 데 돕는다. 뭐 이런 식으로 국가로부터 목표를 독립. 네, 하는데요. 실제 현실은 청구인들의 삶에 대한 국가의 더 깊고 더 넓은 통제가 이루어지고 그렇죠. 있다. 심사도 이런 하고 식으로 통제도 하고 처벌도 하는데 얘기를 그러니까 하고 처벌 있습니다. 강화 그 말에서 저는 네. 정말 네. 문제가 있다. 그리고 IT 인프라를 통해서 수급자들의 상황이 이제 계속 변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정부에서 애초에 얘기한 것이 피고용자 4명 중에 3명은 월 단위로 급여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하지만 반대로 보면은 4명 중 1명은 월 단위로 급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이것을 이제 피고용자 일반으로 했을 때 그런 것이고 1년에 1만 파운드 이하를 버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소득층으로 국한하게 되면은 월 단위로 급여를 받는 사람은 단지 2분의 1에 지나지가 훨씬 않습니다. 적죠.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고소득층과는 달리 노동소득 변동성이 클 뿐만 아니라 지급 시기와 주기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 현실상에서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겠네요. 네, 진짜 목표와 맞습니다. 달리.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이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유니버셜 뭐 크레딧 뭐 유니버셜 보편적인 뭐 이런 그 이름을 붙여가지고 제도를 설계했다는 것이 이게 좀 사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이스탠딩은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유니버설 크레딧은 보편적이지도 않고 크레딧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은 잘해요. 네. 길게 얘기하면 좀 안 좋은데 짧게 얘기할 때는 참 말이 이렇게 압축적일 때는 딱 말이 좋아. 아, 느낌이 그러니까 있어. 단문에 강하시구만. 네, 길게 들으면 별 내용은 없어요. 네, 죄송합니다. 안 듣고 계시죠? 가이스탠딩.
네, 그래서 이 제도 자체가 음. 그 저소득층만을 위해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광범위한 행위를 요구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조건적이고요. 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유니버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된다 네. 이런 식으로 가이스탠딩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가구들은 특정한 날에 계산된 지난달의 소득에 더해지는 이전 소득을 받게 됩니다. 매달 받게 되는데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노동 시간이 굉장히 변화가 크죠. 네. 그리고 매달 매주 노동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이 변동한다는 것이 바로바로 고려가 잘 안 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하위 소득 20%의 4분의 3이 매달 30% 이상의 소득 변화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득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30%나. 네, 그래서 그렇죠. 예, 시간제 일 같은 걸 많이 하니까요.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액수를 알 수 없다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의 어떤 소득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지난달의 어떤 상황을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크레딧이라고 부를 수 없다. 전혀 이런 보장되는 식으로 면이 없다.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설 크레딧은 63%의 그 급여 감소, 그 테이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빈곤의 덫은 여전할 것이다, 심각할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급여 감소율 측면에서 63%고 세금이나 국가보험 이런 것들 납부하면 한계 공제율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는 사실상 80% 이상의 한계세율에 직면하는 가구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그 가이스탠딩이 말을 굉장히 잘 만드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불안정의 덫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인시큐리티 트랩인데요. 그 첫 번째 지급에 대해서 6주를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6주 있다 주죠. 예. 네, 그리고 6주 있다 줘요? 첫 네. 번째 지급할 때. 왜냐하면 이제 그 심사 기간이에요? 부정수급 이런 게 그렇죠. 없어야 되니까 네. 심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처리가 지연될 경우에는 최대 6일이 더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사이에 먹고 살 수 없으면 어쩌냐고요. 그러니까요. 그 사이 네. 죽으면 어떡하냐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청구인은 네. 필연적으로 채무라든지 임대료 체불이라든지 푸드뱅크 이용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뭐 바던느님이 잘 말씀하셨듯이 실제 영국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네. 네, 발표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이 6주간 기다리는 동안에 네. 집세를 못 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어, 그 집세를 못 냈다 보면 집주인이 뭐라 그러겠어? 나가 그러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노숙자가 증가하고 네. 2017년 7월에 Citizens Advice 뷰로의 보고에 따르면 스코틀랜드에서 처음에 유니버설 크레딧을 실시했던 7개 지역 중에서 네. 5개 지역에 사례 연구를 했더니 이런 노숙 현상이 이제 발견이 됐다는 거죠. 아. 그래서 집세 연체는 전국적으로는 2%가 감소했는데 네, 네. 이 아까 사례 유니버설 크레딧가 주어진 그 스코틀랜드의 7개 지역 중 5개 지역에서는 15%나 집세 연체가 증가했다는 거니까 이 6주를 기다렸다가 주는 유니버설 크레딧가 실제로 집세를 내야 되는 네, 네. 저소득층 임대하는 사람한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심각한 문제인지 이건 잘 말해줄 수 있다고 아니 볼수 그 있고요. 6주 안에 뭐 긴급 지원 형태나 이런 것도 없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긴급 지원이 필요하니까 네. 긴급한 상황에서 신청했던 대부인 크라이시스 그랜트 이슈가 네. 전국적으로 9%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아하. 목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 지역에서는 9%가 아니라 87%나 증가해. 그러니까 비교가 딱 되는 예. 것이죠. 그 6주 동안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요. 빨리 좀 줘가 87%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아. 또 푸드뱅크도 동일한 네네. 기간에 전국적으로는 3%가 증가했는데 네. 아까 그 스코틀랜드 5곳에서는 각각 40%, 70% 증가한 곳이 발견될 정도로 이 6주를 기다렸다가 받는 이 유니버설 크레딧의 초기 최초 이 수급 이 절차 자체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가 이걸 잘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유니버설 크레딧 시행으로 많은 가족들이 소득 감소에 직면해 있다는 통계 보고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소득이 또 예, 더군다나 전체적인 순소득, 그러니까 급여로 아, 받는 거, 노동소득 네네네. 증가를 다 고려하고 세금 더 내는 거 했을 때 네. 실제로는 이전보다 소득이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Institute for Fiscal Studies의 보고서를 봤더니 네. 유니버설 크레딧을 이제 받았을 때 소득이 증가하는 가족은 180만 명, 네. 소득이 감소하는 가족은 210만 명으로 더 많더라. 이게 뭐야? 네, 추정 한 결과. 추정 결과인데요. 네. 또 다른 연구소 보고에 따르면 애가 셋이 있는 한부모 가족의 경우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요. 네. 아무래도 한부모 가족이니까 일할 사람이 하나 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할 사람은 예. 적고 일을 할수록 복지급여를 증가시켜 주는 건데 부양해야 될 부양할 가족들은 사람은 많고. 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3명일 때 또 문제가 되는데 어쨌건 이 경우는 네. 월 평균 200파운드의 손해를 본다. 이전에 비해서.
그래요? 네, 그만큼 계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유니버설 크레딧에 표방하는 것은 일하는 가족의 소득을 증가시켜 주겠다. 이렇게 표방을 하고 있지만 네. 복지급여의 삭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더 증가하지만 마이너스가 더 크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 네네. 특히 애가 있는 또 애가 많은 네네. 가족의 소득 감소가 크다. 이 점이 이제 입증이 되고 있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보장제도의 간소화, 노동의욕 고치라는 명분으로 가난한 사람의 돈을 더 뜯어가는 제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구 구성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조금 유리할 수도 조금 유리할 수도 있겠으나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는 더 혼자 사는 어려워진다는 한부모 얘기네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예. 이거 뭐 빈곤의 덫뿐만 아니라 불안정의 덫이 예.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충분히 알겠어요. 예. 그런데 그 경제적 측면이 아닌 다른 문제들은 또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있어요. 예,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집세 연체나 부채 부담 증가에서 이제 그 심사 기간 긴 것도 있지만 네.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그 임대료 변동도 있고 가족 그렇죠. 구성도 이제 뭐 좀 늘었다 줄었다 이런 그 이동 뭐 주거 이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면서 그것이 더 심각해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 행정 당국에서 바로바로 대응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이제 IT 인프라 이런 걸 한다고 해도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추가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가이스탠딩 얘기가 또 다시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유니버설 크레딧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제도가 대체하려는 수당보다 훨씬 더 조건적이고 징벌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청구인의 노력 이런 것들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노동하고 추가적으로 소득을 벌어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이죠. 뭐 어떤 징벌 같은 걸 내리나요, 보통?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 제재 조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차로 어겼을 때는 뭐 급여를 뭐 얼마 감소시킨다든지 삭감. 뭐 네. 그런 식의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있게 되고 만약에 수급자가 전일제 일자리를 열심히 찾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들은 최장 3년까지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돼요. 야, 이런 심하다. 아니 그러면은 그 고용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음. 어떻게 하면 이 청구인에게 혜택을 더 줄까를 고민하는 그런 어떤 복지 서비스가 아니고 네. 어떻게 하면 부정수급을 막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일하게 예, 만들고. 일하게 만들 것이냐 이런 좀 그게 영화에서 본 거죠. 우리가. 예, 네. 그게 네, 예. 좋지 않은 일자리라도 네. 이렇게 자꾸 하게 하고. 하게 네, 네. 네. 청구인의 입장에서 만들어 설계된 어떤 그런 게 아니네요. 확실히. 네. 아, 그리고 쉽다. 앞서서 이제 파트너도 같이 서명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조건부를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에게 확대하게 되는 것이죠. 이전 제도랑 비교했을 그렇죠. 때. 네. 그리고 청구인들은 일자리에 관해서 그 조건을 잘 따르는지를 확인받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물론 도와준다는 명목이긴 한데 워크 코치나 개선 지원 어드바이저에 의해서 감시당하게 되는 것이죠. 코치, 어드바이저. 아, 네. 야, 이름 잘 지어 얘네들.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제 가이스탠딩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부장주의적이고 사생활을 침해하고 낙인을 찍고 일상의 모욕이고 이로 인해서 일부 청구인들이 수치심을 느끼고 이 제도를 포기할 것이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제재의 수가 이제 뭐 감소되는 통계를 이제 제시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 수가 줄기 줄었다. 때문에 나타나는 아, 현상이지 그렇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 제도가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부조에 대해서 줄곧 지적되어 왔던 기존의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낙인 네. 효과나 수치심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강화되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빈곤의 덫이나 실업의 덫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가이스탠딩은 만약에 워크 코치에 드는 비용 이것도 이제 그 행정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분명히 막대할 것인데 만약 이러한 비용이 적게 든다고 하면은 이 제도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딜레마다 이거죠, 딜레마. 네,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요. 이제 네 관료제의 덫 이런 것도 계속 네네. 남아 있게 되는 것이죠. 이분은 덫을 좋아하시네요. 아 관료제의 덫은 예, 다른 뭐 다른 분이 분위기인가요? 또 쓰는 아, 예. 네. 그리고 유니버설 크레딧의 자산 조사가 가구 소득에 근거하기 때문에 1인 소득 가구를 조작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 추가로
일을 하게 됐을 때에는 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소득자 같은 경우에 일을 안 하게 되는 요인도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뭐 EITC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커플 가운데 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적게 받기 때문에 커플의 해체를 주장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하나하나씩 비판을 사는 게 더 받으니까. 네, 하게 됩니다. 야, 그리고 별 어이가 문제가 없네, 많네요. 예. 또 2016년부터는 아동 둘에게만 지급되고 세 번째나 그 이후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었죠. 그것이 이제 아동 수가 적은 가족보다 많은 가족에게 더 유리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적은 수의 가족에게 형평성 문제에서도 이제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기는 했는데 이것 때문에도 엄청난 비판을 아니 받기도 진짜 그러면 했습니다. 만약에 아이들 4명에다가 부부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명씩 2명씩 해체해가지고 살아야 그렇죠. 되겠네. 둘씩 나눠가. 그게 유리하겠네요. 그래서 받으려고만 얼마나 하면. 욕을 많이 먹었겠어요. 그래갖고 너무하다. 아주 최근 이슈인데 네. 바로 며칠 전 5월 23일 2018년 5월 23일 날 아예 애가 3명 이상이면 네. 유니버설 크레딧을 이전 6개월 전에 네. 신청한 적이 없다면 네. 아예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도를 신청하라 이런 예, 식으로. 유니버설 크레딧에 아예 오지 마라. 예. 네. 왜 세자녀 이장이 유니버설 크레딧에 왜 이게 불리해지냐 이런 욕이 많이 먹으니까 아예 네, 네. 빼버린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 조치가 5월 23일 했는지는 제가 다시 확인을 네. 해봐야 되겠지만 네네. 그 제도의 최근 업데이트가 5월 23일이라는 얘기 이것이 얼마나 자주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땜질이야, 있겠습니다. 아니 땜질. 한마디로 이게 땜빵. 갈팡질팡하는 제도인 것 같은데 그럴 거면 아예 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가지고 없애던가 다른 걸 대체하지. 아 참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족도 해체되고 커플도 해체되고 여자. 예 네. 혼자 살도록 강요하고 네. 또 애도 좀 덜 네, 낳아야 생각 안 되고 돼. 예 가부장적인 데다가 수치심하고 모욕까지 느끼는 이건 아주 총체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반인륜적이다 네. 이렇게 네.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복지제도의 간소화라는 이름으로 이 밀어붙이는 영국 보수당 연립정부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정말 좀 네, 심하네요. 정말 네. 그렇습니다. 네, 너무 그래서 심하네요. 네. 또 가이스탠딩이 또 지적하기로는 유니버설 크레딧의 최악의 특징,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특징들이 많은데 많지만 네. 그 중에 최악의 특징은 노동 유인이 아니라 위협과 제재에 의지한다. 뭐 아까 징벌이라고 말씀 표현하셨잖아요. 네, 네. 그런 측면이 가장 최악의 특징이다. 이렇게. 노동하세요라고 이렇게 당근을 주는 게 아니라 네. 안 하면 쉬면서 채찍을 갈긴다는 네. 얘기죠. 그 위협 과 네, 겁박으로 네, 징벌. 어쩔 수 없이 네. 일하도록 만든다 네, 뭐 네. 이런 그런 거죠. 네. 이런 거라고 네.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저소득층의 노동 공급을 좀 강제로 인위적으로 늘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제도의 취지는 뭐 좋다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할 수는 있지만 네. 전반적인 임금 하방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탐색하거나 교육 훈련의 기회를 박탈하게 되죠. 그러니까 당장 이제 빨리 일할 것을 요구받으면 요구하니까. 네, 일을 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기 동태적으로 봤을 때는 노동시장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경향이 분명히 있고 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유니버설 크레딧에 국한됐다기보다는 그 고용중심적 복지정책 일반에 해당되는 것으로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급여를 고용이나 교육훈련이나 구직노력들과 연계시키게 되면은 뭐 선의와는 달리 그러니까 선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 전반적인 임금 하방 압력을 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앞서서도 뭐 라이크 워크, 메이크 워크 페이 이런 식으로 캐치프레이즈 했고 그리고 이 유니버설 크레딧 제도를 통해서 저임금 고복지 사회에서 고임금 저복지 사회로 이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약속을 했는데 가이스탠딩이 보기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이제 말씀하신 게 유니버설 크레딧이 애초부터 갖고 있는 문제점이잖아요. 근데 이게 좀 애초에 좀 정했던 대로 하면 지금의 실제 발생하는 문제보다는 좀 더 적었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네. 2013년 이후에 네. 변경을 좀 전에 5월 23일 얘기도 했잖아요. 네. 변경을 9번이나 했어요. 또 그럴 때마다 수급액을 계속 줄였어요. 오. 그러니까 계약의 연속 안타 뭐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만 보면 2015년에 연간 50억 파운드를 덜 주게끔 지급액을 삭감했어요. 수당을 덜 주게 만들어. 아니 영국은 네. 세금 걷어가지고 음흠. 도대체
어디다 돈을 쓰길래 뭐 복지에 많이 참. 쓰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우리는 뭐 비교도 안 되고 네. 유럽 기준에서부터 이제 적은 거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노동 소득에 따라서 이제 지급하는 아까 액수 좀 늘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네. 액수도 좀 줄이고 또 최초 아동을 낳았을 때는 특별 지급에 프리미엄이 있었는데 이것도 없애고 네. 아까 얘기했던 아동 수당도 가족당 2명까지로 제한하는 조치가 전부 2015년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점점 나쁜 방향으로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연구 보고서를 봤더니 2019년에 기준의 최저임금을 이제 기본 조건으로 해서 자녀가 하나인 한부모 가정의 소득 추이를 비교한 표가 이렇게 연구된 결과가 있는데 과거의 복지제도와 지금의 유니버설 크레딧이 어떤 이제 소득 격차를 가져오느냐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주간 노동 시간 5시간에서 16시간 정도 일하는 가정, 그러니까 한부모 가정이 있고 자녀가 하나일 때, 네네. 요 경우만이 과거보다 순소득이 증가하는 반면 네. 주당 노동시간 5시간 이하나 실업자 네. 또는 주당 노동시간 16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는 모두 순소득이 감소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삭감된 거죠. 유니버스 크레딧이 당연히 어떤 매력도 없는 거죠, 사실. 자기네들은 재정 줄였다고 되게 또 네, 되게 좋아하는 거죠. 예, 성과 달성했다고 좋아하는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초의 계획도 문제는 문제인데 네. 현재 실상은 당초 계획보다 더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의 목표를 이제 단적으로 말하면 네. 복지급여를 줄이는 게 목표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으로 지금 계속 접어들고 있다. 그러네요. 정권이 바뀌면 이건 당연히 없어지는. 네네. 정권 바뀌기 전에도 이게 과연 계속 존속될 수 있을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그런 제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평가도 있습니다. 그 유니버설 크레딧이 보이는 수많은 심각한 문제점을 볼 때 정치인과 사회과학자들이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 보인 수동적 태도는 더욱 놀랍고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뭐 가이스탠딩 같은 경우에도 자유와 정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적절한 절차 없이 사람들을 빈곤하게 만들 수 있고 취약한 사람들의 뒤를 캐는 제재를 도입하고 자산 조사와 행위 테스트를 통해 배제, 낮은 수급률, 낙인 찍기 등을 유도하는 제재에 대해서 비판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이제 노동 공급을 늘리게 되니까 네. 그 많은 사람들을 낮은 수준의 일자리로 몰아 넣을 가능성이 있고 네, 네. 이렇게 함으로써 프레카리아트 전반의 임금을 낮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까 비판할 수가 임금 있겠습니다. 하방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유니버셜 크레딧에 어떤 다른 문제들도 있나요? 네, 이게 지금 아까 그 첨단 IT 네. 기술을 이용해서 네. 컴퓨터, 뭐 IT 네. 이런 걸 통해서 아주 그 뭐 전달 체계와 음. 정보에 대한 어떤 문제 이런 걸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네. 사실은 전혀 해결이 되고 있지 않고 네. 그 당사자인 정부는 이제 뭐 신청자 및 수급자의 상황 변화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아주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네, 네. 실제는 전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제도 전환 또는 이행에 걸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있고 네, 네. 실제 IT 비용을 포함해서 새로운 전달 체계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예초의 예상보다 더 많아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들이긴 했는데 아까 우리가 나다니엘 블레이크 얘기했듯이 네, 네. 실제로 신청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거 뭐 할 수도 없고 예. IT가 뭔지 뭐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돈을 들인 만큼의 효과도 발생하지 않고 네. 아까 뭐 전화 신청도 한다 그랬잖아요. 전화 신청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다음에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뭐 기다리세요. 네네. 대기 시간도 길고 전화 언제 오나 그죠? 전화하는 장면도 영화에서 예,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합병나기 맞습니다. 직전이에요. 네. 이게 나중에는 한 50년 지나면 AI가 전화합니다. 아, 돌아버립니다. 그러겠죠. 돌아버립니다. 네. AI는 네 그거는 내가 원하는 목표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죽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요. 통화 시도도 많이 해야 되고 네네. 상담 기간도 길어지고 음. 대기 시간도 길어지고 네. 그래서 이 IT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그런 목표도 완전히 좌초된 상태다. 비용도 많이 들고 네네. 그래서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자영업자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자영업자는 노동 시간이 굉장히 또 그 변동성이 크지 그죠.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네, 네. 그걸 반영이 안 되니까 그냥 노동 시간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급여를 이렇게 음. 계산한다든지 네. 또 영국 같은 경우에 영시간 계약 노동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네네. 선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런 굉장히 다양한 난점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인샘이랑 아이유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유니버셜이니 뭐 크레딧이니 하는 이 단어만 들어도 화병이 일어날 지경인데요. 네. 영어 안 그래도 싫은데. 그러니까요. 네. 이 노동당 코빈이 기본소득을 주창하는 반면에 보수당하고 자유당 연립정부는 과거 영국 역사의 구빈법 시대로 돌아가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느낌이에요. 예. 맞아, 그런 느낌. 정말 이거는 시대착오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뭐 영국의 유니버셜 크레딧 제도의 심각성과 어떤 문제점들을 이제 살펴봤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지 뭐 종합 평가랄까요? 이거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오늘 가이 스탠딩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네. 그 또 멋있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 사회 정책이 준수해야 할 사회 정의 원칙 몇 가지를 딱 열거를 하는데요. 아, 그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말을 잘 지어 이 친구. 부러우신가봐. 예, 예. 차 선생님 아까부터 예. 계속 예, 부러워하시는데. 우리 오랜거 만났잖아요 우리가. 예, 네. 사실 그 네. 심포지엄 왔었죠. 그래서 이제 가부장주의 검증 원칙이라는 네.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사회 내의 대부분의 자유로운 집단에는 부과되지 않고 일부 집단의 통제를 부과하는 경우 그 사회 정책은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일부 있고요. 집단에만 통제를 하면 아, 네. 정의롭지 않다. 예. 멋지네요. 그리고 네. 자선이 아닌 권리 원칙 네. 이것은 어떤 사회 정책이든 제공자의 재량이나 권한이 아니라 수급자 혹은 타깃이 되는 사람의 권리 혹은 자유를 증진할 경우에만 그 사회 정책은 정의롭다 이렇게 그럼요. 제시하고 권리와 자유를 증진해야 된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롤스의 그 차등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네네. 조금 변용을 해서 보장 차등 원칙이라는 것을 또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사회 정책이 사회에서 가장 안전하지 못한 집단의 보장을 증진시킬 경우에만 사회적으로 정의롭다. 네. 가장 어려운 사람한테 예, 좋아야 그러니까 되는 거죠. 이게 예. 공평의 원칙이 좀 들어가는 거네요. 네, 그 음. 최소 수혜자에게 더 이익이 더 돼야 주는 된다 거죠. 이런 예, 예. 것이고요. 그 존엄한 일 원칙도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 사람들이 존엄한 방식으로 일을 추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그러한 관점에서 가장 불완전한 집단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경우에만 사회적으로 정의롭다. 네, 이런 네. 것들이 있는데요. 물론 거기에다가 뭐 생태적인 뭐 이런 그 몇 가지 원칙이 더 있긴 합니다만 네, 네. 유니버설 크레딧은 그러니까 그 여기에 입각해 보자면은 가부장주의 검증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고 자선이 아닌 권리 원칙도 부합하지 않고 네. 보장 차등 원칙, 존엄한 일 원칙 네, 이 네.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하지 못하고 오히려 총체적 반칙이네. 아, 네, 예. 이 모두를 심각하게 위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그리고 그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도 오늘 많이 등장하는데요. 네. 그 주인공이 이런 명대사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존심을 잃으면 다 잃는 거요. 예, 유니버설 크레딧은 맞습니다. 그 측면에서 보자면 정말 최악의 제도다 이렇게 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뭐 정말 맞는데요. 쓰레기 같은 정책입니다. 예. 이게 저는 유니버설 크레딧을 제 어떤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이게 고용 중심적 복지 정책의 어떤 한 형태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고용을 늘리려고 하는 또 그런 의도에 입각해 있고요. 그래서 복지 급여를 고용이나 고용에 따른 교육 훈련, 네. 구직 노력 등과 조건부로 연계시키는 이런 정책은 우리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또렷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이런 점이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음. 그 실업의 원인은 음. 정말 개인의 문제로 놓고 설계된 것 같다는 생각이 딱 그렇죠. 드는 거예요. 예, 그런 이제 네. 영미적인 어떤 사고가 쫙 배어 있는 거죠. 네, 사실. 네. 사실 노동연계 복지라는 건 뭐 나라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네. 뭐 EITC도 하고 뭐 많습니다만 그 세부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건 이제 논의를 하고 지금까지의 고용 중심적 복지는 다 공통적인 어떤 특징을 갖고 있잖아요. 사회 구성원의 시민권의 확장 과정이 아니고 네. 빈자를 통제하고 자본주의적 생산 메커니즘의 어떤 보조적 조율 장치로서 기능하도록 만드는 네. 이게 대부분의 고용 중심적 복지가 갖고 있는 기본 특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유니버설 크레딧도 딱 거기에 맞아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유니버설 크레딧의 목적은 빈곤의 해결, 불평등 문제 해결 이게 아니고요. 빈곤층을 어떻게 더 통제하고 네, 네. 복지 지출 증가를 어떻게 억제하고 네, 네. 저임금 구조를 유지 고착화해서 자본이 필요한 한 이 재생산 메커니즘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여기에 관점이 있는 그런 제도일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 그 기본에 깔려 있는 어떤 윤리적 배경은 네네. 마돈님이 잘 말씀하셨듯이 빈곤의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 네. 이거는 이제 확대 강화하는 그런 식의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이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말이에요.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게 이게 개인의 문제인지, 예. 또 가난한 것이
개인의 문제인가요? 아니죠. 예. 내가 가난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도 없죠. 예, 정말 맞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그 가진 애를 네, 써도 맞습니다. 예, 취직하려고 해도 일자리 없고 예, 좀 돈 좀 벌려고 해도 임금 낮고 예, 집 좀 살려고 해도 예, 집 구하기 어려운 상태가 많은데 이것을 이 노동 동기가 부족하다던가 뭐 저소득층에 대한 문제들을 개인의 책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걸로 이렇게 본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예, 오히려 빈곤한 사람들은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서 더 오랫동안 일한다는 증거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또 시간당 벌이가 너무 적으니까 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네,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 저기 참고로 제가 아까 나의 아저씨 드라마 얘기했었잖아요. 네. 거기 네. 출연하는 아이유가 네. 일반 직장도 다니고 저녁 때 알바로 또 식당에서 또 이게 그럼요. 설거지도 하거든요. 네, 여러 가지 예, 일을 투잡 쓰리잡을 하는 해야만이 것도 있습니다. 기본 생계를 유지할 수 대리운전 하시는 있으니까. 분들이 다 투잡들이 네,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의 사업체 근로 실태 조사를 보면 그러니까 하나의 예일 뿐인데요. 굉장히 뭐 다양한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정액 급여가 낮을수록 초과 노동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납니다. 당연한 그것이.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빈곤의 책임이 개인에게 있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 비판적 실제론으로 굉장히 유명한 앤드류 세이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한 바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청년 실업에 관련된 것입니다. 네, 그 네. 청년의 실업을 낮추려는 희망 속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젊은이들에게 좀 더 나은 자격을 갖추고 면접 기술을 향상시키려고 충고하지만 이렇게 하는 사람은 단지 다른 개인들의 기회를 악화시킴으로써만 자신들이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향상시킬 뿐이다. 그것은 획득 가능한 일자리의 숫자를 즉 구조 내의 자리의 숫자를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다. 네. 뭔가 배우신 분들이 공부가 마음에 표현이 좋습니다. 네. 마음에 확 와닿. 앤드루 세이어. 예. 네, 앤드류 세이어. 예. 예. 그러니까 좋은 곳에 취업한 사람은 개인 간의 경쟁에서 승리한 거다.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승리 이면에 수많은 패배자가 존재한다. 이런 그렇죠.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사회 전체 차원에서는 사회 그 자체가 패배자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죠? 예. 네, 그 밀라와 베넷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바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개인들로서 노동 시장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노동 시장 내에서 그들의 지위를 변화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자주 장기적인 프로젝트이며 그것은 개인적 열망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조건들과 기회들을 요구하는 것이다. 네. 네. 보통은 실업자라든가 저소득자한테 이렇게 비판하는 너희들이 못나서 그렇다. 네. 너희들이 게을러서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건 사실 이 노동 공급만 문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동 공급하는 노동자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어. 그런데 네, 사실은 네. 노동 수요에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사회 전체의 전반적인 구조. 이게 사실은 더 큰 거고. 전 더 큰 문제라고 봐요. 네, 여기서부터 네. 연유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빈곤과 이 불평등 원인에 대한 애초부터 진단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네. 그 잘못된 진단으로부터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바꿔보고 저것도 네네네. 바꿔보고 요렇게 땜질하고 저렇게 땜질하는 그런 미세 조정을 계속하는 게 네. 그러니까 복지 정책에서 우리가 맨날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뭐 박근혜 정부 때도 무슨 뭐 맞춤형 뭐 복지니 그래갖고 다 바꿔갖고 말이야. 맞아요. 네, 생애 그래갖고 주기 뭐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제한된 이 그 복지 수준을 갖고 예. 말이죠. 예? 이런 거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기본적인 사상과 이 기본적인 이데올로기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남는 문제는 뭔가 하면 또 하나 제가 언급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노동 수요를 직접 늘리는 정책은 과연 해답이 될 수 있느냐. 노동 수요를 늘리는 건 결국 일자리를 늘리는 거죠. 네네네. 사실 우리나라 지금 한국 정부가 제창하고 있는 그런 방책이기도 한데 네. 사실 요새 제일 많이 들리는 슬로건이 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네네. 네. 예, 여당뿐이 아니고 야당 중에서도 네. 이런 식의 주장을 많이 하는 정당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노동 수요를 직접 건드리는 정책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노동 공급을 문제 삼는 정책은 당연히 틀린 건데 네네. 노동 수요를 직접 건드려서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늘리는 일자리 네네. 국가, 네네. 일자리 정부 정책은 과연 올바른 것인가? 저는 이 문제를 오히려 제기하고 싶네요. 이것도 또 문제가 예, 있는 것 예, 같은데. 네, 그래서 그 사회 구조의 변화를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 제조업에서 고용 없는 성장 이것은 오래전부터 얘기가 된 것이죠. 뭐 산출이나 소득이 늘다 하더라도 취업 탄력성이 굉장히 낮다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서비스업은 일자리가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죠. 네. 그리고 그 취업 유발 개수나
고용 유발 개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수요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만들어지는 일자리 개수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죠. 그리고 신규 투자 자체도 그 투자 증가율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플랫폼 독점 기업이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적게 고용하고 노동소득 분배율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첫 번째로는 투자를 늘린다고 해서 일자리의 수와 질 둘 다 충분히 좋아지리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늘릴 경우에는 경제 효율성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이 오히려 경제 전체의 그 생산성을 그 낮춘다 이런 것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고용 중심적인 복지 정책의 어떤 그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늘린다고 했을 때에는 그 생태적으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태적인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생산성 없는 일자리를 마구 늘려봐야 그거 뭐 하겠어요? 껌 떼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아이유님 말씀하신 거 결론을 좀 지어보면 이 노동 공급, 즉 노동자의 노동을 복지와 연계하여 유도하거나 강제하거나 하는 정책이 잘못된 것만큼이나 현 시대에는 노동 수요, 즉 일자리를 직접 늘리는 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결국 해답은 뭘까요? 해답은 뭐가 될까요? 해답은 역시 베이직 인컴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네. 재작년 우리 한국 대회 할 때 오셨던 그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공동의장 칼 와이드키스트 네네.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네. 칼 와이드키스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빈곤과의 전투를 빈곤 정책의 핵심 목표로 삼기를 원한다면 기본소득 보장은 그것을 이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네,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해 네. 주셨네요. 왜 빈곤합니까? 이유는 네. 간단합니다. 빈곤하기 때문입니다. 쩐이 없기 네. 때문에 쩐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빈곤한 거죠. 네네. 그래서 1960년대 때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마지막에 기본소득을 제창하지 않으셨습니까? 1968년도에 굉장히 그 얘기를 말씀하고 다니시다가 결국 그거로 암살당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 네네. 그때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뭐라 그랬냐? 네. 빈곤을 해결하는 방법은 빈곤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어허, 디렉트리, 예. 다이렉트리 네네네. 이런 표현을 네. 썼거든요.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게 무슨 말인가면 직접적으로 현금을 주는 게 빈곤 해결의 중요한 방법이다. 아. 우리 좀 전에 우리가 그 유니버설 크레딧 막 봤지만 뭐 네네. 한부모 가족인 더 나빠. 네네. 장애인이 그러니까 그거 있으면 말이 더 나빠. 되냐고요. 그건 예. 말이 안 되는 복지제도잖아요. 그러니까 또 네. 가족도 해체돼야 되고 막. 이래서 기본소득, 네. 무조건적 기본소득이 네. 무조건 더 우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 예. 그리고 뭐 최근에 이런 보고도 있어요. 그 유니버설 크레딧가 네네. 가정 폭력의 희생자들에게 해롭다는 거예요. 그건 또 왜 그래요? 왜냐하면 가구 단위로 주니까. 음. 네, 아. 당연히. 그래서 우리 당연히 개인 단위로 주는 네, 개별성의 네, 네, 원칙으로 하는 기본소득이 당연히 또 우월하다. 아하. 그러니까 오늘 유니버설 크레딧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네네. 우리가 기본소득의 어떤 무조건성과 개별성, 보편성의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지 않은가. 네, 맞습니다. 네, 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복지와 관련해가지고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저도 사회복지사인데 제가 아이유님 사회복지학 전공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예. 저도 뭐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지고 있고 또 사회복지학을 네.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네. 사회복지학 쪽에서도 이 기본소득을 좀 주장해야 되고 네. 강하게 지지해야 되고 이런 전폭적으로 거 밀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같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때요? 왜 안 그렇죠? 네, 최근에 이제 그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뭐 여러 연구들이 나왔었는데요.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 사회복지는 전통적으로 이제 욕구의 학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데올로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도올로지. 네. 아. 그래서 사회복지의 재밌는데. 원리가 네. 필요, 욕구 뭐 이런 것들에 기초한다는 거죠. 니즈, 영어로 하면 니즈. 필요한 사람에게 욕구가 네네네. 있는 사람에게. 네. 네, 필요한 만큼 뭐 필요한 이런. 만큼. 네. 그런데 기본소득은 그렇지 않고 모두에게 똑같이 준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기본소득 비판하는 논조죠. 네, 사회복지학이. 기본소득은 뭐 사회정책도 아니고 사회보장 정책도 아니고 뭐 네.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하지만 저는 40개의 복지급여를 단순화하고자 검토하고 있는 핀란드 정부나 네. 30개 복지급여를 단순화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영국 정부의 모습은 이러한 비판을 좀 무색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정말 필요나 욕구에 가장 충실한 방식을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은 각 개인과 가구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세분화되는 네. 그리고 네. 지급 액수도 차등화된 형태여야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겠죠. 네, 그런데 유급 노동과 노동 유인에 대한 강조가 전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다양한 욕구를
욕구도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그렇죠. 우리가 사회적으로 인정된 기본 욕구라고 하는 것에 한정해서 복지급여 복지제도가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인구학적 범주와 소득 수준 등의 일부 기준들만을 적용해서 복지급여의 지급 여부나 수준이 결정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딱 뭐 A라는 사람은 월 23만 원 필요해. B라는 네네. 사람은 32만 원 필요해. 이렇게 그렇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영국과 핀란드 정부의 방법도 이미 욕구에 제대로 기초해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제 지급 액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욕구의 기초에 있지 않다 이렇게 비판을 만약에 한다면은 실제로는 이미 지급 액수가 동일한 보편적인 사회수당 대보 그란트 제도가 있죠. 근데 네, 그것을 네. 가지고 이것은 사회복지가 아니고 사회정책이 아니다 이렇게는 얘기를 또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진 하지 않잖아요. 않- 우리가 네, 기초연금도 액수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기초연금도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본소득의 지급 액수가 동일하다는 측면만 볼 게 아니라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과세액, 부담액은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측면을 함께 본다면은 기본소득은 필요 욕구에 확실히 기초해 있는 측면이 있는 그렇죠. 것이죠. 필요한 사람은 적게 내고 많이 받으니까. 네, 그렇죠.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이 상황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불안정성이 높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프레카리아트로 표현되는 게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소득도 그렇고 노동 네네. 시간도 그렇고 노동 지위도 그렇고 심지어 주거비라든지 가족 구성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복지급여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본소득과 같이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지급된다라는 게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죠. 안정적인 거죠. 네, 네. 무조건적이고 네. 그러니까 뭐 일을 하든 안 하든 뭐 네, 노동이사 있든 없든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음, 그것도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죠. 액수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급여 지급으로 바닥을 높이는 것이 이렇게 불안정한 시대 상황에는 오히려 더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보태서 우리가 개별성까지 있다 보니까 그럼요. 아까 유니버설 네, 크레딧에서 맞습니다. 생겨났던 어떤 가족애체의 문제들이나 가부장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도 해결되는 해결되고 거잖아요. 젠더 네. 평등 예, 문제 그럼요. 이런 것들이 예. 자유의 확대 문제 다 특히 해결되는 가정폭력까지도. 거죠. 그럼요.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영국 정부에서도 그 유니버설 크레딧 도입하려고 하면서 네네. IT 기술, IT 인프라를 토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급자들의 임금 변화 이런 것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했지만 안 되죠, 그게. 네, 그것도 안 됐고 설령 미래 그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네. 임금 소득 말고 다른 소득 이런 것도 또 어떻게 반영할 것이며 네, 네. 주거비 변화는 또 어떻게 반영할 것이며 이런 문제들은 음.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렇다 해서 경제 문제, 뭐 정치 문제, 특히 이제 오늘 다루었던 어떤 복지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기승전 기본소득이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 사람들 너무 기본소득 맹신하는 거 아니냐, 기본소득이 아닙니다. 종교냐, 막 절대 이런 아닙니다. 얘기를 네. 하실 것 아닙니다, 같은데 아닙니다. 예. 잘 들어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네네. 자연스럽게 해답은 기본소득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면 할수록 답이 점점 없어요 이거 예. 말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의 빈곤과 불평등 또 시대의 변화나 생태계의 현 상황 등을 고려하면 고려할수록 또 검토하면 검토할수록 솔직히 기본소득 말고는 답이 없다. 네, 답이 뭐 없습니다. 이런 네. 생각이 네. 들거든요. 아주 합리적인 예.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네. 역시나 오늘도 기승전 기본소득으로 이렇게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 기승은 혹시 아니었던 것 같은데 기승은 결이 아니었나? 결이 결이 기본소득이네요. 그 오히려 예. 고민해야 될 것은 기본 소득을 네. 얼마나 줄 것이며 그것에 네, 네, 네. 더해서 어떠한 사회 변화를 같이 할 것이냐 이것을 고려해야 네, 네. 될 음. 시점이 아닌가 네, 연구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예, 오늘 이렇다 95회는요. 핀란드 실험의 오보로 시작해서 네네. 유니버설 크레딧에 대한 네. 비판을 살펴보았고 네, 재밌었습니다. 예, 유일한 또 해답으로 우리가 기본소득까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 95회 이렇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